예, 안녕하세요. 신광철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서예 유성룡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서예 유성룡 선생의 인생 10계명입니다. 유성룡 선생 그러면 조선 500년 동안 가장 큰 전란이었던 그 국난을 당했던 조선을 구한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인생 10계명, 그러니까 이분이 전쟁을 치르고 징비륙이란 저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세상에 공표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뽑아서 인생 10계명이라는 것으로 뽑았습니다. 저 혼자서 저술한 것은 아니고 공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능대학교 총장이었던 권대봉 총장과 지금은 이제 중부대학교 총장님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공조를 해서 만드는 책이 인생 10계명입니다. 우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생 10계명이 뭔가, 그것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여기서 준비를 기가 막힌 걸 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모양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0가지를 잡았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적과는 싸워도 내부의 적과는 싸우지 말라.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마라. 결단의 순간에 망설이지 마라. 세 번째. 네 번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당장 인정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세상에 인재가 없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해는 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예 유성룡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본적인 지식을 대부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서예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한 인물로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예 유성룡 선생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번에 감이 오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능력을 보지 않고 신분과 학력을 이야기하지 마라. 여덟 번째, 경계를 넘어 공부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 아홉 번째, 마음을 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10계명인데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만 힘들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10가지로 오늘 주제입니다. 이것을 정할 때 그 권대봉 총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0가지를 정했고 이 문구도 서로 조정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입니다. 외부의 적과는 싸워도 내부의 적과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지금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내부의 적이라는 건 뭐죠? 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대의 정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에 와서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치로 얘기를 하면 당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아주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좌와 우가 아주 그 삿대질을 할 정도까지 현상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결국은 만나서 국사를 논의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적대시하면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는 결국 양보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양보하고 일부를 관철시키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 걸 일부 양보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 시대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고 보고 지금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예 선생은 자신을 탄핵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과도 다시 만나서 국사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군의 총질하는 이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나를 미워했고 나를 죽이려 한 사람도 결국은 뭐죠? 그
그 조정에서 국사를 논의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실 정치에도 똑같은 겁니다. 야당과 여당이 있으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여당에서 일부 들어줘야 되는 거고 여당에서 관철시키고 싶으면 야당의 요구를 일부 들어줘야 되는 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정치에 들어선 사람들끼리는 싸우더라도 적처럼 미워하진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여기 이제 직접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유성룡 선생이 그 당시에 정승으로 있을 때죠. 근데 이때 삼정승이 모입니다. 삼정승이 누구였냐면 유성룡 선생, 그 다음에 정철, 이산해 이 세 분이 모여서 그때 국사로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후세에 왕을 누구로 삼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산해,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죠. 영의정이었던 이산해가 모함을 준비를 합니다. 그 모함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광해군을 다음 왕으로다 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이산해가 선조가 당시 좋아하던 후궁으로 신성군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후궁 중에 한 사람이 신성군인데 그분이 인빈 김씨예요. 인빈 김씨한테 모함을 이산해가 하게 됩니다. 모함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정철이 광해군을 다음 왕으로 내세우고 신성군은 거기에 지금 그 다음 왕으로 세울 때 문제가 되니까 신성군을 죽이려고 한다. 실제 없는 일을 예정에 없는 일을 꾸며서 그 당사자를 직접 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인빈김 씨를 지적을 하면서 인빈김 씨가 낳은 신성군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남동생인 김공량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략을 한 거죠. 네. 모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인빈김 씨는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 그리고 광해군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워서 바로 야심한 밤이었는데 그냥 선조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죠. 나를 지금 정철이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아들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선조가 볼 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그 얘기를 하니까 찾아와서 야심한 밤에 그것도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선조도 놀라서 에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타일러서 보내요. 타일러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묘하게 셋이 가서 이 이야기를 광해군을 다음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이 세 정승이 논의를 해서 그걸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 세 명이 아침 조정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략으로 꾸몄던 이산해는 빠집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쏙 빠져요. 그러니까 누가 가게 되죠? 정철과 유성룡이 선조에게 가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갖다 건의하자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 이야기를 미리 가서 모략을 해놨잖아요.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산해는 자기는 빠진 거고 그 와중에 유성룡과 정철이 선조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정철이 마음이 좀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정철이 마음이 급하니까 가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해군을 내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조가 그 전날 들은 게 있잖아요. 광해군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빈김 씨의 아들인 그 신성군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믿기지 않는 얘기라고 그래서 타일러서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그 다음날 정철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구나. 정철이가 인빈김 씨를 죽이려고 하고 신성군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걸 그 순간 딱 느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화를 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화를 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철도 곤란한 입장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계명이잖아요, 지금. 네. 외부의 적과는 싸워도 내부의 적과는 싸우지 마라. 이렇게 자기를 모함했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되죠? 조정에서 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정철이고
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과는 싸우더라도 내부의 적과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현실 정치나 그때 정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켜져야 할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성룡 선생의 1계명은 외부의 적과는 싸워도 내부의 적과는 싸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2계명입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이 임진왜란이라는 그 거대 국난을 만나게 된 것은 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린 겁니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을 해서 1592년이 200년 되는 건국 200주년 큰 행사입니다. 엄청 큰 행사잖아요. 100년마다 오는데 이 두 번째 2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열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전쟁은 준비하지 않고 놀다가 당한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바로 평화가 온다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것을 깨고 조선은 아주 무난하게 내부에서는 자중질환도 일어나고 그 우물 안에 혼란처럼 우물 안에 폭풍처럼 그 내부에서는 들끓었지만 밖의 세상을 전혀 단절하고 사는 것이 완전 단절하고 사는 것이 조선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린 그 대가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근데 여기서 200년간의 평화를 즐기다가 결국은 굴종을 만드는 것이 조선입니다. 이 조선의 대표적인 약점은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이 준비하지 않은 그 대가는 아주 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일본에서 명을 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뭐죠? 전쟁을 선포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해죠. 그 무시를 한 대가가 결국은 전란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명을 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격을 하고 너희들은 우리 협조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조정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 통신사를 보내게 됩니다. 통신사로 가는 사람들 잘 아시죠? 황윤길, 김성일, 허성입니다. 이 세 사람을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정을 확인을 하고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괜히 미리 겁먹고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명을 보내죠. 근데 이 확인하는 자리에서 진짜로 우리가 놀라운 얘기는 여기에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그쪽에서는 선포를 내린 건데 여기서는 그걸 확인하러 그때서나 보낸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고 겨우 상황을 파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갔다 와서 누가 뭐라 그러죠? 김성일이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벌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인과 서인 간의 갈등이 여기서 이제 첨예화됐던 것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났는데 국사를 논하는 사람이 국가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 정파적인 입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서인이었던 황윤길은 전쟁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은 원숭이 같고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갖다가 평을 하면서 얼굴까지 평을 하면서 전쟁이 안 날 거라는 것을 갖다가 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은 원숭이 같고 눈은 쥐와 같았으며 생김새도 변변치 못하니 두려울 것이 못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민심을 동요시키니 사리에 매우 어긋나는 줄로 아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이제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윤길의 주장은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반드시 병화가 있을 듯합니다. 항구마다 배들이 많이 정박하였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것들이 모두 어성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선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봐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은 광채가 있고 담략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정반대죠. 원숭이 같고 쥐와 같았으며 생김새도 변변치 못하다고 김성일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을 황윤길은, 전쟁이 날 거라고 그랬던 황윤길은 눈은 광채가 있고 담략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여야 할 줄 아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쳐들어올 것이다. 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명이 갔으니까 서정관이라는 사람, 허성이 이제 같이 갔잖아요. 이 서정관은 뭐냐면 기록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에 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정관은 그걸 전체를 보좌를 하면서 기록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두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누구한테 쏠리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인 허성한테 쏠리죠. 허성한테 쏠리니까 허성은 전쟁이 날 거라고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선조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사람을 보냈고, 사람을 보내서 극명하게 대립이 돼서 2대1로 된 겁니다. 전쟁이 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전쟁이 안 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게 한 사람인데, 결국 선택을 뭐로 하느냐? 전쟁이 안 날 것 쪽으로 갑니다. 물론 완전 그쪽으로 가진 않고 70%는 안 날 거라는 걸로 가고 30% 정도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가 늘 미비했고 엉성하죠. 성곽 같은 거 고치다가도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선조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김성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황윤길과 김성일, 어떤 분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됐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황윤길의 의견을 따랐으면 조선은 그렇게 큰 국난을 덜 당할 수 있었고, 어쩌면 초기에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김성일의 말을 따랐던 선조와 그 조정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앙받는 것이 상당히 강하고, 황윤길에 대해서는 의외로 없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떤 현상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진짜 놀라웠던 거는, 일본은 전쟁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한 겁니다. 얼마 동안을 했느냐? 그들이 그 안에서 무사들 간의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선은 어떤 나라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민들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범하고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 보고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에는 군사가 없습니다. 세상에 군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놀랍니다. 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군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조선에는 군사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냐? 얼마나 군사 준비를 안 했느냐면, 조선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조선은 진짜 썩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반은 노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그게 사실일까지만, 여러분들 한번 사료로 조사해 보시면 제 말이 거의 맞습니다. 조선 사람의 반은 노비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사람의 반은 사회진취권이 포기된 사회였습니다. 그 여성이 사회진취권이 없잖아요. 그럼 남는 게 얼마죠? 4분의 1만이 남습니다. 4분의 1 중에서 양반 빼고, 그 다음에 일부 빼고 그러면 군인으로 차출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만, 그래서 상인이라고 그러는 그 보통 사람들만 군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4분의 1만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양반도 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가는데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자기가 안 가려면 돈을 내면 안 갈 수 있었어요. 포를 내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결국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럼 남는 게 얼마죠? 4분의 1 중에서도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근데 이것도 농사 짓는 기간은 농군으로 있는 거고 농사 짓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군사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 있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체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밀정을 보내서 조선을 정탐하고 최종 결론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 보고받을 때 조선에는 군사가 없다는 얘기가 진정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은 얼마나 그 당시에 혼란스러웠느냐면 정여립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전라도 쪽을 기본으로 해서 상당한 선비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조선 사람의 반이 노비였고 조선 사람의 반이 사회 진출권이 없는 여성이었고 양반들 빠지고 그 중에서 군사를 모집한다는 것도 너무 소수였고 거기다 정여립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거의 선비들을 옥죄고 어떻게 보면 선비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건이 정여립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200주년을 기념해야 될 때 쳐들어왔던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장대 같죠? 네. 이것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조선을 쳐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만 보고도 질려버린 거예요. 두 가지에서 전 질렸다고 보는데 조선인들이 공포에 질렸던 첫 번째는 조총입니다. 그 소리에 질렸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창입니다. 창의 길이만 봐도 놀라울 정도로 긴 걸로 해서 접근하기에 두려워했던 것이 이 일본 무사들의 이 창술에 질려버렸던 겁니다. 다음은 3계명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유성룡 선생은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망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왕이 먼저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겠다. 참 선조는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특히 이순신을 만나게 되거나 우리나라의 권율 장군을 만나게 되거나 그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선조죠. 선조는 그 대척점에 늘 있는 겁니다. 나라를 망치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꼽는데 진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전쟁이 나자 도망간 사람이 선조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가느냐? 그 도망을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내다운 면이 없었던 겁니다. 여자들 속에서 모여서 사는 공간이 바로 그 궁이었는데 그 궁에는 궁녀도 있고 뭐 여러 그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후궁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집단을 이끌고 개성까지 도망을 가는데 며칠 걸렸느냐? 이틀 걸립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걸어서 맨몸으로 뛰어가도 이틀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걸 이틀 만에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선조입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진짜 하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를 갖다가 도망을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뭐죠? 왕한테 모든 절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유성룡은 용기를 낸 겁니다. 어떤 용기냐 이겁니다. 선조가 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다 망명전부를 차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망명전부를 차리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엎드려서 길을 막아선 것이 유성룡입니다. 네. 유성룡은 선조의 길을 엎드려서 막아섭니다. 막아서서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참아주셔야 됩니다. 왕께서 지금 왕께서 명으로 가는 순간 조선의 군사들은 싸울 전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병의 기운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도망을 가시는데 누가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막아선 겁니다. 이게 또 대단한 용기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도망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목을 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막아선 것이 유성룡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유성룡은
진정으로 강력한 자기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자세히 제가 여기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실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장은 지금 현대어로 다 바꿨습니다. 선조가 먼저 입을 엽니다. 만일 불행하여 적세가 온 나라에, 그러니까 적의 세력이 온 나라에 가득 찬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망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덕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상은 위험할 듯하니, 그러니까 물로 가는 것은 위험할 듯하니 해로가 합당합니다. 수상과 해로는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 수상은 강을 통해서 가는 거고 해로는 바다를 통해서 가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수상의 뜻이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조는 은근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군주로서 도망을 가면서도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대신해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줄 신하를 찾고 있었던 것이 선조입니다. 윤두수가 다시 말합니다. 강계는 길이 험하니 피란할 만한다. 그러니까 강계지방으로 도망가면 산악지방으로 도망가기가 사람들이 쫓아오기도 어렵고 험난하고 찾기도 어려우니까 글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육상을 다시 권하게 한 겁니다. 그때 이항복이 얘기합니다. 이항복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 여기 대부분 다 나옵니다. 강계는 두 강이 앞에 있습니다. 명나라군이 구원하면 적은 반드시 바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가면 좋다는 얘기죠. 그때 신잡이라는 대신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심이 차츰 안정되는 까닭은 대가가 이곳에 머물고 있어서입니다. 대가라는 건 뭐냐면 왕이 탄 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탄 가마가 더 도망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의주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뒤에 후방에 있는 군사들이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신잡이 얘기한 겁니다. 유성룡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망명은 안 됩니다. 대가가 왕이 탄 가마라고 말씀드렸죠. 대가가 우리 국토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그러니까 대가가 국토를 벗어나서 한 걸음 벗어나면 조선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게 유성룡입니다. 선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 내부는 뭐냐면 망명정부를 차리겠다는 겁니다. 일부는 도망가는 방법을 신하들이, 윤두수, 이덕형, 이항복은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잡과 유성룡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막아선 겁니다. 여기서 아마 건너갔다 그러면 조선은 무너졌을 가능성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로 도망이 가 있다는데 여기서 누가 싸우겠습니까? 누구도 전장에서 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가 나서서 전쟁을 준비하고 독려하고 앞장섰을 때 그 신하들도 따르고 백성도 따르는 것이지, 왕이 도망을 갔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막아선 사람이 바로 유성룡입니다. 사계명입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당장 인정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서해 선생은 임진왜란 때 전력을 다해 나라를 구했지만 전란이 끝나고 파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장에 인정받지 못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으므로 역사가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사계명입니다. 서해 선생이 임진왜란이라는 그 큰 전쟁을, 전시내각을 이끄는 총책임자로서 이끌어서 승리하는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임진왜란은 바라보는 측면이 몇 개의 측면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패전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지지하는 비긴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 전에 대두되다가 지금은 이긴 전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긴 전쟁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얻어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선도 잃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막아섰고 극복한 것으로 봐서 이긴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전쟁을 막고 극복을 했는데 그 결과는 참혹하게 파직을 당합니다. 그 제목은 주화오국이라는 겁니다. 주화오국은 뭐냐면 평화를 주장을 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고 나라한테 치욕을 안겨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전쟁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는데 유성룡이 상당 부분을 앞장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소고군을 만들자면서 양반 자제도 똑같이 군사로 징집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내 자식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구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국 관철시킵니다.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 같아요. 예를 들면 평화 시기였다면 반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전쟁 수행 중이고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도 양반 자제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이 조정의 대신으로 있다는 것도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면천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노비가 공을 세우면 노비를 면해 주는 겁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면천법을 주장을 강하게 해서 그것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원래는 노비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를 안 해도 되고 징집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뽑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몹시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것을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성룡이었지만 결국은 파면을 당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나서 안동 하회말로 쫓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참 묘한 인연인데 이순신 장군과의 인연은 참 묘합니다. 예를 들면 유성룡이 전쟁의 책임을 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그 사람이 공신으로 책정이 됩니다. 전쟁을 잘 수행해서 공신으로 책정이 됐으면서도 묘하게 역설적인데 파직을 당해서 고향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때 네 번째 아들인 유진과 함께 안동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이 낙향을 하게 되는 날, 파직당해서 낙향을 하게 되는 날 묘하게도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그날 전사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청구했던 유성룡이 파직을 당하고 안동으로 가는 날 이순신 장군은 노량에서 마지막 전장에서 사망을 하는 이게 또 묘한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감으로 너무나 좋은 이야기일 정도로 진짜 특별합니다. 그래서 안동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안동에 정착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유성룡 선생은 진정으로 청빈과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를 생애 내내 했던 인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분명한 인물입니다. 파직을 당해서 안동으로 네 번째 아들과 안동으로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도리어 안동에서 구해가지고 와서 먹는 경우까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동에 도착해서는 묵을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묵을 집이 없어서 탄홍 스님이라는 분이 스님과의 교분이 있었던데 그 탄홍 스님이 자기가 받은 시주돈의 일부를 거기다 내서 자기 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사람이 바로 유성룡 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계신 게 이게 바로 옥연정서입니다. 이 옥연정서가 바로 징비록을 집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계명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만들지 마라. 서해 선생은 전쟁터를 보고 나서 훈련도감을 개설하고 전쟁 중에도 농사를 지을 둔전관리에 힘을 쏟았다. 답은 현장에 있다. 오계명입니다. 유성룡 선생은 진정으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교 설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평양성에서 일본군이 명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할 때 공격을 하자고 제일 먼저 건의한 사람이 유성룡입니다. 그러다 명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 목숨을 바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참을 지난 후에 일본군이 퇴각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명나라가 서울 수복을 위해서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제일 큰 그 어려움을 만난 것이 임진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임진강이라는 그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난감해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유성룡이 지혜를 내서 관리들을 모읍니다. 그 지역에 있는 관리를 모아서 관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서 산에 가서 칡렁쿨을 수집을 해가지고 와라. 칡렁쿨을 수집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칡렁쿨을 그 다음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방관들을 갖다 동원을 해서 많은 칡렁쿨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배도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중에 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퇴각하면서 배를 그대로 일본군이 놔뒀을 리도 없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래서 부교를 설치하게 하는데 바로 그게 칡다리입니다. 칡다리로 물에 뜨는 다리를 만들었다 해서 부교 설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칡다리를 만들어서 명나라 군사가 건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사 물자도 같이 건너게 하는 이런 해안을 만든 사람이 유성룡 선생입니다. 유성룡 선생은 모든 것을 현장에서 구해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유성룡 선생은 몇 면이 전혀 그 당시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새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백성들한테 폐가 끼치지 않게 백성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주 현대 정치를 갖다가 벌써 지금 몇백 년 전에 실행을 한 양반이 유성룡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총을 한번 보시면 이런 조총은 우리가 조총 그러면은 일본군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조총은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유성룡 선생이 조총을 만듭니다. 물론 유성룡 선생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다가 사람을 시켜서 조총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만듭니다. 누구냐? 이순신 장군도 조총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조총을 만들게 하고 그걸 갖다 실험 사격까지 이순신 장군도 했고 유성룡 선생도 독립적으로 한 겁니다. 두 개는 완전히 독립적인 건데 유성룡 선생도 대풍손이라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조총을 만들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실험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실험도 일본군의 조총과 우리 지금 조선군, 유성룡 선생이 만든 조총과 비교를 해보면 유성룡 선생이 만든 조총이 더 월등했다고 합니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선정을 하지 않게 되죠. 그것은 조총을 사용해 보니까 나중엔 알게 되는데 아주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겨냥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총 그러면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이렇게 겨냥을 하고 불을 붙이고 나서 한참 동안 타들어간 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한 발 쏘고 나면 또 한참 있다가 기다렸다가 또 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불편한 거예요. 화살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 바로 쏘고 나서 바로 장전을 해가지고 쏘면 되는데 이것은 조총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차용까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총까지도 만드는 전쟁 중에 무기 개발을 유성룡 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성룡 선생은 자발적으로 백성이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명을 우리가 그 곡물 같은 거나 그 다음에 그 장비 같은 거, 무기 같은 것을 우리가 일부 지원하지 않았을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이 왔을 때 명은 자기들이 먹을 식량과 무기를 자기들이 다 자발적으로 가져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물론 돈을 못 쓰게 되죠. 통화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조선은 얼마나 폐쇄 국가였냐면 무역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봅니다. 조선 500년 동안 무역이 없었던 나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성룡 선생은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군사를 모집하라 하는데 군사가 모집이 됩니까? 누가 전쟁을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왕은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왕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군사에 지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조선은 무역도 없고 생산량도 적은 나라였기 때문에 백성이 굶어 죽는 게 조선 500년 동안 예외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유성룡이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합니다. 군사를 모집을 하는데 모집 조건을 줍니다. 쌀 2말, 2대, 곡식 2대를 지원하면 하루에 2대를 지급을 하겠다. 2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로 참여를 하면 쌀 2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쌀 2대에 현혹돼서 군사로 들어갈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육군에 여러분들 참여할 때 쌀 2대 준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쌀 2대 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줄을 서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을 서서 그걸 다 모집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아주 고급 아이디어 하나가, 쌀 준다는 그 아이디어 하나가 군사를 모집하는데 아주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도리어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발 기준을 높여요. 쌀 2대 준다는데 선발 기준을 높인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들 수 있으면 군사로 모집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낼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을 높이 이렇게 쌓아놔요. 담을 높이 쌓아놓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손을 잡고 뛰어넘으면, 또 어떻게 뛰어넘으면 또 군사로 모집을 하겠다. 대신 그리고 쌀 2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도감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 중에 훈련도감을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군사를 모집하는 거를 전혀 어려움 없이 모집한 사람이 바로 유성룡 선생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 지혜를 가진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유성룡 선생의 가진 아주 특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령 모집과 훈련 실시를 아주 원활하게 이끌어 가게 됩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군사로 훈련도감을 만들어서 군사를 모집을 했어. 그럼 훈련을 만들어서 군사가 이제 됐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쟁, 임진왜란은 전쟁 초기 때만 아주 강력하고 치열했지, 그 다음에부터는 아주 그냥 지지부진해집니다. 일본도 보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지지부진해지고, 명나라는 남이나라에 참여를 해서 지지부진해지고, 조선은 아예 군사가 몇 명 안 돼서 지지부진해집니다. 조선의 군사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수군, 이순신을 필두로 했던 조선 수군과 권유를 중심으로 했던 그 군사 외에 어느 군사가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다 의병입니다. 농민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수행한 그런 상황이라 그것이 제대로 집계도 되지 않았고 제대로 전쟁 수행의 중요한 요소로서 조정해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의병의 경우는.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권율 휘하에 있었던 인원,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자 겨우 유성룡 선생에 의해서 훈련도감이 만들어지고 훈련이 실시되고 군사가 조직이 되게 된 겁니다. 이 조직이 됐는데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쟁 수행은 과거의 재래식 전쟁의 가장 기본 요소는 뭐냐? 다 먹을 것이, 식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식량이 없으면 전쟁 수행은 일주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일주일 굶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틀만 굶어도 전쟁 수행 능력은 아주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둔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둔전은 뭐냐면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군사들이 농사를 짓는 땅을 둔전이라고 합니다. 이 둔전을 만들어서 병농일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둔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선조에 의해서 무시당합니다. 무시당해서 둔전 실시까지는 실시되지 않지만 유성룡 선생의 해안은 여기까지 됩니다. 이것이 5계명입니다.